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와, 또 한 주가 벌써 지나갔네. 요즘에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네. 지난주인가 한번 말했잖아요. 벌써 목요일이야?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진짜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나이가 들어서 빠른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옆에서 비웃으세요? 그 말 아시죠? 뭐요? 20대는 시속 10km, 40대는 시속 40km. 네. 시간이 가는 속도가 그렇게 체감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준비된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 뭘까요? 네,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7월달 주택 통계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미분양 이야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분양이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미분양 관련해서 지금 뭐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특히나 악성 미분양이 지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표를 띄워 주시면 이거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두고 제일 위를 보시면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7월달 미분양이 이제 16,038건으로 이제 전월 대비 8% 정도 늘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이 다 지어졌어요. 네. 분양도 끝났고 입주도 끝났어요. 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미분양이야. 그러니까 들어가 살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네. 빈집이 한참 남았어. 그렇죠. 원래 그쯤 되면은 그 시공사는 입주 잔금 다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돈을 못 받았네. 네. 일은 끝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PF도 터질 수도 있고요. 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한 8% 정도 늘었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0.3%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런데 지방이 조금 심각합니다. 지방을 한번 보시면은 지방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13,138건으로 전월 대비 9.8% 늘었고요. 네. 전남 지역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전남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2024년 6월 달에 1627개였던 게 네. 이제 2502개로 875개가 늘었습니다. 5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53.8%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경북인데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월 대비 30.6% 늘어난 1239호에 지금 미분양이 있다고 합니다. 또 미분양 유명한 곳은 대구잖아요. 되고요. 대구 한번 보시면 이제 1778호가 지금 미분양인 상태고 전월 대비로 8.7%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특히나 지방이죠. 네. 서울은 줄었다고 보니까 결국에는 서울과 이제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뭐 주택 거래 그리고 이제 거래액 이를 넘어서 이제는 미분양에서도 많이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지금 지방에서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았는데 요즘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미분양 해소가 좀 됐나 봐요. 보시면은 3.6% 감소한 1352호가 현재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주택 거래는 조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네, 전국적으로는 68,296건의 지금 7월달에 거래가 있었고요. 전월세 거래는 218,190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수도권을 한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12,783건의 이제 주택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전월세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번 옆에 그 위에 그 오른쪽 위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했을 때 22.5% 증가를 했고요. 이제 전년 동월 대비는 41.8%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2% 증가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는 7.2%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늘었는데 아직 8월이 안 나왔죠. 8월 같은 경우에는 9월 8월이 달에 피크가 나옵니다. 될 가능성이 네. 높죠. 네. 제가 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달에 시행을 하고요. 또 이제 7월 8월이 2학기 수요를 대비를 한 이사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7월보다 8월이 조금 더 많을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도 보시면은 좀 전국적으로 좀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전국 평균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월 대비 22.5%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수도권은 근데 31.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울 보시면요. 서울은 40.6%. 매매 거래가 네. 그렇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요. 그 중에서도 강남 보시면 45.5. 강남 4구라고 하면 이제 강동구를 포함한 네. 강남, 서초 그리고 이제 어디죠? 갑자기 송파. 예. 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합쳐서 강남 4구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56.9%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1%밖에 늘지 않았는데 지방도 이제 지방 광역시와 지방도가 좀 다르게 그렇죠. 움직입니다. 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 대비 18.9% 늘어서 9,238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방도 같은 경우는 9.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도 경북은 감소했어요. 경북은 3.6% 감소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사철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좀 양극화가 정말 많이 심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공급의 선행 지표라고 하잖아요. 인허가를 보시더라도 이제 7월에 주택 인허가 물량 자체는 21,817가구로 전월 대비 이제 8.7% 감소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 건수가 이제 3,375가구로 전월 대비 27.6%, 전년 동월 대비는 29.4%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아파트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비아파트는 여전히 서울도 뭐 인허가가 많이 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인허가 신청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서울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은 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인허가 자체도 신청도 줄고 그러니까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공급이 그 인허가 자체가 많이 줄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7월 기준으로 이제 16,024가구로 작년보다 이제 작년 같은 달보다 8.1% 증가를 했고요. 경기의 착공 물량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37.6% 줄면서 수도권 착공이 18.5%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착공은 58%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981가구로 작년 같은 달 전년 동월 대비 1.5%, 전월 대비 이제 40.1% 감소했습니다. 분양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이제 뭐 8월까지는 굉장히 매매 거래가 늘어날 걸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 9월 이전까지 좀 앞당겨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네. 다만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뭐 금리 뭐 시중은행에서 금리 올릴 거죠. 그다음에 네. 스트레스 DSR 계속 강화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거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한 발 나아갔을 때 그럼 정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인허가 되는 물량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주택의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에는 더욱더 불안한 마음에 주택을 사야 되는 심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경기의 인허가는 증가했지만 특히 수도권 쪽 도심 지역에서는 인허가 물량조차 감소했으니 네. 인허가도 줄었고 네. 분양도 줄었죠. 인허가도 줄고 분양도 줄었으니 네. 당장 그 9월 이후에는 좀 매매는 주춤할 것 같지만 2, 3년 후를 바라보는 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 그렇죠. 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9월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기는 해요. 8월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많이 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9월 달에는 정책적 변화도 크고요.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즌적인 요인도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지표가 만약에 꺾인다면 네.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세로 들어가는 걸로 다시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 특히나 이제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핀셋 규제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이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준금리 인하와 시중금리의 인상, 특히나 대출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심하기도 심하고 그 다음에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우려. 요게 네. 또 사실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가운데 그렇죠. 하나인데 그것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릴 건데 정말 요즘은 바이오 전성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코스닥 시총 10위 가운데 6개가 바이오 관련 기업이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그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것은 며칠 전부터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오늘 저는 약간 놀랐던 게 뭐였었냐면 그 신한투자의 엄민용 연구원 혹시 아세요? 제약바이오 담당 연구위원인데 잘 모릅니다. 네. 그 엄민용 이게 약간 어떤 특정 섹터가 그 붐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우리 조선주 한참 붐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네. 엄경화 연구위원 아.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어.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은 엄민용 연구위원이 뭐 네. 다른 그 경제방송에 출연했나 봐요. 오늘 네. 그게 짤로 도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게 짤로 돈다고요? 와, 오. 엄민용 출연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거구나. 우리 예전에 조선으로 관심이 되게 컸던 네. 것처럼 그때도 엄경화 연구위원 출연했다 막 이런 것들 막 짤로 그쵸. 보고 했었으니까 네. 뭐 조선의 국모다 막 이런 맞아, 얘기를 조선의 했었는데 국모. 지금 엄민용 연구위원이 계속 이렇게 근데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엄씨네. 그렇네요. 엄가가 잘해. 네, 어쨌든 엄니버스 엄테오젠 저게 무슨 뜻이에요? 엄니버스 엄테오젠. 네. 알테오젠을 그런가 봐요. 미셨나 그런가 보네요. 봐요. 네. 자, 그래. 반도체 이영수, 바이오 엄민용, 조선은 엄경화. 엄경화. 뭐 이렇게 되나 보네요. 네네.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사설은 없애고 다시 한번 표 보시면 알테오젠 1위 차지했죠. 그다음에 HLB죠. HLB가 3위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6위죠. 리가켄바이오 7위, 휴젤 이게 보톡스잖아요. 네. 휴젤 8위, 클래시스는 사실 바이오라고 좀 치긴 어렵긴 한데 미용 의료기기 업체예요. 이것도 그래서 클래시스가 9위. 그래서 만약에 클래시스까지 포함시키면 코스닥 10위권에 있는 10개 기업 가운데 6개가 7개가 네. 바이오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불과 우리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관련 그 소재가 쫙 1위부터 네. 모든 자리를 다 채웠었잖아요. 와,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야,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을 넘었고 네. HLB가 에코프로를 넘었네요. 네, 그렇죠. 와,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저는 사실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주식이 항상 좀 선반영하는 게 많잖아요. 선행하긴 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산업 구조도 조금은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이게 네. 이미 산업 구조가 좀 변한 모습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네. 저는 거의 한 3가지 정도의 좀 그 산업 구조적 변화를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유한양행의 기대감으로 인한 신약 기대감.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일단 그 1차 치료제가 됐잖아요. 그쵸. 사실 항암제라고 하는 게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원래 1차 치료제를 센 걸로 못 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쓸 게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1차 치료제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1차 치료제라고 하는 건 표준 치료제라는 거거든요. 네. 딱 이 병에 걸렸다? 그럼 이것부터 치료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 2차, 3차 치료제로 될 수는 있지만 네. 이번에 그 렉나자와 리브리반트가 병용요법이 FDA에서 통과한 거는 1차 치료제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약은 이 암에 있어서 표준 치료제입니다라고 이제 선언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병에 딱 걸려 EGFR 비속
세포 폐암 치료제. 네. 이름이 어려워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걸로 이제 딱 걸렸을 때 그럼 1차 치료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시장성도 굉장히 넓은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FDA의 어떤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약 기대감. 두 번째가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 시작됐던 비만 약에 대한 기대감. 네.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게 지금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기업. 삼천당 제약도 사실 비만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K뷰티에서 비롯된 미용기기 기대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요즘은 네. K뷰티의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사실 그 근간에는 한국인들의 굉장히 깨끗한 피부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러움과 동경을 어떻게 해소하지?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K 미용 의료기기들도 상당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와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그럼 실제로 수익과 그 돈 버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도 있고 안 된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선 데에는 물론 지금 이 기업이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1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수많은 그 제약사들 특히 빅파마로부터 기술 수출을 했고 그리고 그 기술 수출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돈이 들어온 기업들 유한양행도 돈이 들어올 기업이고 그렇죠. 알테오젠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 네. 반면에 분명 지금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에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약간은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엄민용 연구위원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배웠던 게 뭐였었냐면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기술 수출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술 수출은 어떤 그 신약의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전임상 단계를 기술 수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기술 수출하고 있는 걸 보니까 플랫폼을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컨대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정맥 주사로 원래는 맞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걸 네.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게끔 제형을 변경할 수 있는 플랫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맥 주사는 우리가 그 링거에 꽂아서 오랫동안 맞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피하 주사는 그냥 한번 쭉 맞고 나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되게 간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약물인데 2시간 동안 맞고 있을래? 한 번에 맞고 끝낼래? 당연히 한 번에 맞고 끝내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 맞을 거를 한 번에 맞아도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형을 변경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형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들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예. 그 플랫폼을 수출하다 보니까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이제 후보 물질 같은 것들을 기술 수출을 하게 됐을 때에는 네. 이것을 수출한 것에 대한 수출료와 네. 그다음에 나중에 판매됐을 때 로열티 요 정도만 받고 끝내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 플랫폼은 이 약에도 수출할 수 있고 저 약에도 수출할 수 있고 제형을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곳에다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뉴스 좀 연결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 와중에 싸우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는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한미약품이 우리는 한미 사이언스로부터 독자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미 약품의 대표이사가 인트라넷에 접속되지 않은 현상이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사이언스가 지주회사고 한미 네. 약품이 있는 이 밑에 있는 사업회사인데 네. 한미 약품이 사업회사가 저 독립해서 경영하겠습니다 했더니 한미 사이언스 그 인트라넷망은 한미 사이언스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미 약품 대표의 접속 자체가 좀 막힌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경영권 갈등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미 약품의 박 대표가 사실 송 회장님 있잖아요. 네. 송 회장님과 임주연 그 부사장이죠. 부사장. 부사장 이제 엄마와 딸, 네. 엄마와 딸 편, 그 다음에 형제 편. 그렇죠. 한미 사이언스의 형제
그다음에 그 한미약품의 그 엄마와 딸 편. 네. 근데 박 대표는 이제 엄마와 딸 편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제가 이 뉴스를 굳이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큰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특히 비만 치료제 부문에 있어서 국내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 가장 빠르게 그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어라고 하면 한미약품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과연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안 좋죠. 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진짜 선두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장래성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네. 네, 그 한 해에 20만 명 이상 응시하던 구급 공무원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제가 관련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바로 표를 보면요. 네. 그 인사혁신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구급 공무원 4,749명을 뽑는 공개 채용에 지원한 인원이 10만 3,500명입니다. 2016년에 22만 명 정도였으니까 지금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빨간 점선을 보면 경쟁률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올해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21.8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992년에 19.3대 1 이후로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네. 이 표에는 지금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82.2대 1이었거든요. 이야. 그때 정점이었거든요. 네. 맞아, 저희 대학 다닐 때 준비했던 것 같은데. 다 공무원 준비한다 아, 그랬어요. 네네네. 진짜 너도 나도 다 준비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표를 보면은 지난 18년 동안 청년층에서 취업 준비 1위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최초로 사기업한테 밀려서 2위를 차지를 했고요. 한때 이제 취업 준비생이 40%에 육박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최저치인 23.2%까지 내려온 걸 볼 수 있고요. 네. 좀 이런 배경으로는 저희가 다 예상을 하다시피 뭐 낮은 임금이나 뭐 악성 민원 네. 그리고 이제 좀 조직 문화가 좀 보수적이다 이런 인식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그쵸. 네. 철밥통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실제 수령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헤드라인이 네. 네. 밥통에 밥이 없다. 아, 네네. 저도 네, 오늘 뉴스 와 진짜 기사 제목 너무 잘 썼다. 밥통에 밥이 없다. 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이게 1996년에 임용한 사람의 연금 수령액이 한 300 정도라고 보면은 네. 지금 입사한 공무원들은 100만 원대로 메리트가 이제 전만큼 없어진 거를 이 표에서 지금 어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예. 구급 공무 이제 2019년 임용했을 때 보면은 네. 한 300만 원대 이제 9급에서 만약에 하면은 9급에서? 뭐, 네, 네. 7급이나 5급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대로 하는데 네. 이제 2016년에 임용을 했을 때는 이제 확실히 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는 거를 볼 수 네.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메리트가 전만큼 없어졌고, 그리고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구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이 120만 원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최저임금보다 한 18%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 후인 2023년 구급 1호봉 월급은 177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12%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뭐 야간이나 휴일 근무도 수당 더 쳐주는 게 없잖아요. 그 네. 법적으로도.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병장이랑 급여를 비교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저희 네. 그 우리 예산안 네. 나왔을 때 네. 예산안 나왔을 때 권순우 팀장하고 네. 그 얘기 딱 했었거든요. 아. 예, 병장은 월급은 낮아. 월급은 당연히 이제 공무원 그 구급 초임 연봉보다 월급보다는 낮긴 한데 그 병장들의 그 재산 그 하기 위해서 55만 원씩 주는 거 있단 네. 말이야. 그거 합치면 역전돼. 내년에 205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병장이 205만 원, 그 구급이 194만 원인가 네네네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공무원보다 병장이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웃겼던 게 하사들보다 그리고 중사보다도 병장 월급이 높아져요. 그렇게 됩니까? 네. 상사는 달아야지 이제 병장보다 많이 받는데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사관 지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아마 비슷한 그런 연결고리일 것 같아요, 공무원도. 네네네. 그래서 네.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최근 5년간 구급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14.5%
3%였거든요. 네. 근데 같은 기간 군 병사의 인상률이 병장이 131%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또 이제 의식주가 공짜잖아요, 군인은. 네. 근데 이제 165만 원 정도를 받는데 공무원이 이제 19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네네. 공무원은 그렇죠. 밥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네. 되고 군인은 숙식이 해결되죠. 국민은 숙식이 해결되고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음. 근데 이게 사실 한국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신문을 보면은 지난 13일 일본 공무원 사회 문제점을 좀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일본의 2024년도 국가 공무원 일반직 지원 경쟁률이 3.2대 1이랍니다. 근데 이게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하고 네네. 또 기술직 공무원은 이미 정원 미달이래요. 음.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일본 정부가 해결책으로 뭐 급여를 당연히 올리기도 하고 또 뭐 육아나 뭐 간병의 경우에만 원래 유연 근무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전 공무원 모두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제 주 4일제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당연히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 공무원 급여를 3% 인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1급부터 9급까지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좀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를 막기에는 좀 부족한 그렇겠죠. 해결책이 아니냐 이런 말이 그쵸.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기업들도 보통 연봉을 올린다고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높은 직급은 좀 덜 퍼센테이지를 좀 낮게 맞죠. 가져가고 네. 네네네. 밑에 이제 신입사원이나 이런 좀 적게 받는 사람들을 많이 높아야죠. 주면서 네. 평균을 맞추는데 만약에 똑같이 3% 주면 위에 이제 그렇죠. 뭐 1급들은 올라가는 폭이 네. 엄청 클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네, 밑에 들어와 있는 현재 뭐 신입 공무원들이 당연히 나가는 건 못 그러니까. 맞겠죠? 저희가 병장 월급과 계속 비교를 하니까 마치 이게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병장 월급 주는 게 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병장,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럼 나라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없어도 되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공무원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마냥 많이 주면 되냐? 또 그것도 아니니까 네. 여기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네네네. 거죠. 네. 이게 뭐 요즘 사실 보면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저희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한지원 기자 네, 4, 5년 전만 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뭐 한 1, 2년 도전하다가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뭐 중견기업 가던지 그런 네.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TV에서 뭐 다큐 3일이나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항상 보면은 이제 한창 때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노량진에 올라와서 부모님이 이렇게 막 냉장고에 음식 채워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요. 공무원 되고 막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다큐라든지 이런 거 보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그러니까요. 노량진에 공무원들이 아니 그 공시생들이 없고 네. 그다음에 원룸촌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그 학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에듀땡 이런데. 네. 이게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없어졌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그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클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럼 저 노량진 조만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아, 그쪽에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저는 또 재수를 그쪽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컵밥거리 이런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어떤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오늘 국토부랑 이제 산업부에서 동시에 발표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제 항공기에도 보면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게 지금 있거든요. 네. 이거를 확대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2027년도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거 보면 뭐 SAF라고 지금 많이 줄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SAF가 뭐냐면은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라든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서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이 어렵죠. 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항공유라는 게 있잖아요. 항공유가 사실은 등유입니다. 등유. 그렇죠. 등유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연료를 집어넣어서 네. 이제
이거를 혼합을 잘해서 일반 항공유랑 같은 성능을 내면서 탄소 배출을 적게 만드는 게 SAF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SAF가 지금 의무화가 좀 많이 된 상태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EU 영내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는 최소 2%의 SAF를 의무적으로 혼합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우리나라는 27년이고요. 또 이제 뭐 세계 최대 항공유 수입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SAF 그랜드 챌린지라는 걸 최근에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이제 미국 항공유 수요의 100%를 SAF로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이제 좀 항공사별로 오늘 나온 게 있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인천 하네다 구간에 주 1회 급유를 할 때 이제 SAF 1%를 혼합을 하기로 했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9월 7일부터, 이스타항공은 이제 10월, 제주항공은 4분기 중으로, 진해도 4분기 중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노선마다 한 번씩 SAF를 이제 추가를 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에너지가 생산한 SAF를 좀 쓰기로 했고요. 뭐 아마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GS 칼텍스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오일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드는 이제 SAF를 순차적으로 다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항공권 가격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비행기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항공료 있잖아요. 항공료가 아니라 이게 유류 비용이 항공사의 전체 영업 비용의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럴당 1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한 영업 비용이 430억 원 정도 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히 이게 느는 게 뭐 조금씩 늘리니까 항공료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아니냐.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 오를 거예요. LCC는 뭐 4,000원 오를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계산상이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 걸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최근에 유가가 조금 6월, 7월 달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국제선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즘 좀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부터 다시 좀 항공권 가격이 내려갈 거다. 유류 할증률도 내려갈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SAF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SAF의 가격이 일반 항공 제트유보다 네. 한 2배에서 3배 비싸요. 아, 그렇게 비쌉니까? 엄청 비쌉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가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적용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 SAF 가격도 내려가니까 괜찮으실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항공권 가격 인상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폐유를 재활용하는 거라고 해서 네. 아니 폐유 재활용이니까 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비싸군요. 혼합해서 이거를 다시 만드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안 그래도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소 중립권에 대한 판결도 나왔었잖아요. 네. 너무 미래 세대에다가 이걸 떠넘기기는 안 되니까 그렇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네. 당장 내가 내년에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항공권 가격이 막 크게 뛰어 올랐다. 그럼 또 분통 터지는데. 기분 나쁘죠. 이건 아휴.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에 그 취향되어 있는 항공사들은 모두 이걸 또 지켜야 되죠. 내년부터. 27년도부터. 예, 네. 27년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공권 가격은 좀 비싸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식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 외식 물가가 높아진 게 외식 업체분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배달료 너무 많이 받아서 배민 요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배민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그 원재료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외식 물가를 높인 그 주범이 누구냐에 네.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배민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보면은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했던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그 응답자 가운데 90%가 식재료 비용 상승 때문에 메뉴 가격이 올랐다라고 대답을 했고 네.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 메뉴 가격을 올렸다고 대답한 게 0.61%밖에 되지 않으니 네. 이거는 재료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외식업계에서는 이거는 과거 자료고 너희가 올해 무슨 짓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올해 이제 배민이 정률제 요금제로 바꿨거든요. 6몇 %인가 정률제예요. 네. 그러면은 그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지불해야 될 배달료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래서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는 배달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네. 워낙 마진율이 낮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극단적인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커피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마진율 거의 한 5% 정도 보시더라고요. 10% 안 돼요. 한 5%에서 10% 사이인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 마진을 그 수익으로 가져가는 커피 체인점 입장에서 정률제로 인해서 6.8%의 배달 수수료가 나간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음식점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낮은 음식점이 분명 존재할 거고 그런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정률제로 안 할 수도 없고 배달 안 하면 또 손님이 없으니까 그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자니 내 마진보다 그 저기 정률제 요금제가 훨씬 더 높고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외식업체는 안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마진율 한 10% 이상이 되는 그런 외식업체라면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 그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이 누구냐에 대한 공방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뭐 인천에서 발생했던 그 전기차 화재 사건 있잖아요. 그 벤츠가 조금 이제는 수습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때 벤츠코리아 사장이 나와서 바로 45억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45억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막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벤츠 쪽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책도 지금 찾아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추가 지원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좀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입주민 중에 이번 화재로 전손이나 폐차 처리된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집의 세대에게 벤츠 E200이라고 하는 차량을 1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뭐 보시면 이게 다른 차종을 들고 있어도 벤츠 그렇죠. E200 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닝을 타던 사람이라도 음. 이거를 받을 수 있고 네. 뭐 더 비싼 차를 타던 사람이라도 벤츠 E200을 이번에 1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무상 렌트 쉽게 네. 생각하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지원 기간 한번 보시면 9월 달에 이제 인도를 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1년 네. 또는 3만 킬로미터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된 지원이냐 차라리 다른 걸 주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 벤츠가 이번에는 통큰 결정을 했다라고 네. 하는 말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인데 지금 뭐 현재 판매 가격은 7,39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우리가 많이 흔히들 알고 있는 그 E클래스 차량이에요. 네. 이게 이거를 이번에 받으면은 좀 벤츠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효과를 사실 많이는 못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사태가 빨리 조금 조속히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에서 정말 시장에 대한 많은 힌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와, 저걸 매일 하신다고? 저는 못해요. 네, 엄청난 우리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